내가 저번에 어디까지 입은 거지? 후기 자본주의. 후기 자본주의는 초기 자본주의의 문제점을 수정하면서 등장했기에 슈엔이 1800치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소부금인데요. 잠시만, 장르가 바뀌는데? 후기 자본주의는 초기 자본주의를 문제점을 수정하면서 등장했기에 수정 자본주의라고도 한다. 20세기에 활동한 영국의 경제학자 케인스가 제시했다. 그는 초기 자본주의가 자기 조절 능력이 있다고 믿는 것부터 잘못된 생각임을 지적하고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시장의 문제점을 해결할 것은 제안했다. 정부가 세금을 통해 부를 재분해함으로써 자본에 의한 독점을 막고 소비가 활성화되게 보완해야 된다는 것이다. 커피 가게로 돌아서자 ABC가 똑같이 아메리카노를 팔고 있었으며 A는 자본력으로 아메리카노 가격을 낮춰 시장을 장악했다. 시장에서 다시 아이고 커피 가게로 돌아서자 ABC는 똑같이 아메리카노를 팔고 있으나 A는 자본력으로 아메리카노 가격을 낮춰 시장을 장악했다. 시장에서의 독점 현상이 발생한 것이다. C인 당신은 A의 가격을 따라갈 수가 없다. 하지만 사업을 중단할 수도 없었다. 이 사업을 위해 당신은 전 재산을 과감히 투자했고 대출을 받았으며 수년간의 노력을 쏟아졌다. 여기서 중단한다면 시간과 비용의 막대한 손실을 감수해야 된다. 그래서 당신은 A와 경쟁하기 위해 알바생들의 임금을 주말이니 천치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없었다. 이러한 경쟁은 사회 전체적으로 노동자의 임금을 줄여 경기가 침체했고 아메리카노의 수요는 더 줄어들었다.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잃어 소비 능력을 상실한 것이다. 사람들은 가장 먼저 외식비를 줄였고 특히 후식 비용을 줄이기 위해 카페에는 가지 않았다. 커피를 마실 때도 아메리카노를 마시기보다는 커피 믹스를 구입했다. 좋아요. ABC는 이제 파산 직전에 몰렸다. 슈랭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C가 판매되지 않아 쌓여있는 원두를 씹어 먹으면서 연명하고 있던 어느 날 정부에서 공공사업을 위해 노동자를 모집한다는 공고문을 보았다. 이웃 동네에 거대한 화력발전소를 건설하는데 일꾼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C는 카페 문을 걸어 잠그고 공공사업 일꾼에 지원할까 하다가 결국 포기하고 말았다. 어이 깜짝이야. 저 갑자기 띵 하고 있어. 갑자기 노동자를 모집한다는 공고문을 보았다. 이웃 동네에 거대한 C가 여러분 지금까지 책 무슨 내용인지 알아요? 그러니까 ABC가 이제 커피집을 차렸는데 A가 넓은 자본력으로 이제 시장을 장악하니까 BC가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될지 하다가 우선 돈을 어떻게든 줄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임금부터 줄였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외식을 하지 않고 커피를 안 사 먹으니까 손님이 없어서 B씨가 더 어려워진 거죠.
그래서 ABC가 같이 파산 직전에 몰렸다고 합니다. C가 판매되지 않아 쌓여있는 원두를 씹어먹으면서 연명하고 있던 어느 날 정부에서 공공사업을 위해 노동자들을 모집한다는 공고문을 보았다. 이웃 동네에 거대한 화력발전소를 건설하는데 일꾼이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C는 카페 문을 걸어 잠그고 공공사업 일꾼에 지원할까 하다가 결국 포기했다. 어렸을 때부터 험한 일은 하지 않고 자랐던지라 조금만 무거운 걸 들어도 며칠씩 몸살을 앓았다. 일꾼이 되면 아침부터 일해야 되는데 카페를 운영하면서 매일 늦게 일어나는 게 습관이 된지라 갑자기 일찍 일어날 자신도 없었다. 게다가 밖에서 햇살을 받으면서 일하면 얼굴도 탈 텐데 그런 건 싫었다. 원두 남은 것도 충분하니 며칠은 더 버틸 수 있겠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화력발전소 건설이 시작된 직후 상황이 조금씩 달라졌다. 커피 주문이 조금씩 늘어난 것이다. 며칠 전부터는 주문량을 따라가기도 힘든 지경이 되었다. 이곳은 A와 B도 마찬가지였다. 건설이 시작되고 인부들에게 소득이 생기면서 이들은 식사 후에 다시 아메리카노를 마셨다. 화력발전소 근처의 식당이며 여관 옷가게, 생필품점, 모든 상업지역의 호황을 맞이했다. C는 아메리카노의 주문량을 맞추기 위해 다시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했으며 아메리카노 가격도 인상했다. 수요량이 워낙 많으니 가격 인상이 별 문제가 되지 않았다. 요즘만 같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아니요. 지금은 그 시대를 지나간 것 같아요. 예. 무슨 시대지? 약간 2차 세계대전 그 시기쯤인 것 같아요. 네. 보니까 2차 세계대전 그 시기가 맞는 것 같아요. 그러게 지금 무슨 시기지? 20세기인 것 같습니다. 20세기. 왜냐면은 여기 20세기에 활동한 영국 경제학자 케인스가 제시했다라고 써져 있는 걸 보니까 20세기인 것 같아요. 네, 20세기. 20. 네, 20세기인 것 같습니다. 20세기의 기간이요? 지금은 21세기. 20세기는 20세기는 1년도까지가 20세기였어요. 네. 2001년도까지가 20세기. 아닌가? 지금은 22세기인가 그러면? (21세기인데) 모르겠어. 미안해. 잠깐만, 언제부터 언제까지가 20세기죠? 1900년도부터
혹시 2000년도까지인가? 그러면은 1900년도부터 2000년도까지가 20세기인가 보다. 그리고 2000년도부터 2100년도까지가 21세기. 일단 얘는 1세기가 몇 년인지를 모르는데요. 어떻게 그걸 알겠습니까? 아, 90년도부터 99년도까지가 1세기구나. 21세기, 20세기구나, 20세기. 아, 그렇게 되는군요. 21. 이해가 갔습니다. 아, 99년도. 좋아요. 고마워요. 지금 여기는 20세기를 얘기하고 있는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그래요? 그러면은 20세기가 맞는 것 같긴 해요. 지적인 대화. 아, 1900년도부터 1990년도까지. 그렇군요. 1900년부터 1999년. 좋아요. 1900년도부터 1999년도까지. 2000년도부터 2099년도까지. 아, 년도 네 자리의 숫자에서 앞두 자리를 풀이하면 되는군요. 좋습니다. 좋아요. 그럼 우리는 지금 21세기? 지금 이 상황은 20세기. 임병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알려주셔서 모두 고마워요. 좋은 일만 있는 것은 아니었다. 정부가 세금을 급격히 인상한 것이다. 경기가 좋아져서 세금이 그렇게 부담스럽지는 않았지만 썩 기분이 좋지 않았다. 그런데 세금 인상은 C에게 호재로 작용했다. 왜일까? 그것은 A가 누진세로 막대한 세금을 내면서 부담을 느끼게 되었기 때문이다. A가 세금으로 느낀 부담감과 경제적 손실은 A의 아메리카노 가격 인상으로 이어졌다. 이제 A와 C의 아메리카노 가격 차이는 처음보다 그렇게 크게 느껴지지 않았다. 지적인 대화인데 지적당하는 대화 중. 지적 대화. 어쨌든 지적이었다. 승부사님 감사합니다. 이제 A와 C의 아메리카노 가격 차이는 처음보다 그렇게 크지 않았다. 아직도 A의 아메리카노가 더 저렴하지만 그 차이가 줄었다는 것에서 C는 만족스러웠다. 이에 의해서 정부는 시장에 적극적으로 개입함으로써 시장의 문제점을 해결한다. 우선 공공사업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해서 고용된 노동자들이 소비활동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다음으로 세금을 적극적으로 징수해서 정부의 재정을 늘린다. 그리고 늘어난 자금을 공공사업의 자금으로 재사용하여 경제의 선순환을 이룬다. 이 과정에서 부가 재분배되고 빈부격차가 줄어들며 정부의 재정이 늘어난다. 시장 실패로 발생했던 공황은 정부의 개입으로 점차 안정되었다. 이것이 바로 정부가 시장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후기 자본주의의 모습이다. 정부는 세금을 높이고 다양한 규제를 시행함으로써 시장 실패를 막고 거대한 자본이 산업을 독점하는 것을 견제하며 노동자의 임금을 올려 노동 환경을 개선했다. 발전과 성장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 전체의 삶의 질을 높였고 사회적 소외계층을 보살피는 인간의 얼굴을 한 자본주의 시대가 온 것이다. 그렇긴 하지만 이게 편해서 재민님 어서오세요. 이러한 인간적인 자본주의는
대공황 때 시작되어 냉전 시대를 거쳐 소련이 붕괴하기 전까지 이어졌다. 이로 인해서 미국은 소련과의 체제 경쟁에서 자본주의를 보호할 수가 있었다. 소련의 공산주의는 미국에 큰 부담이 되었는데 공산주의가 노동자들의 권리를 국가의 최고 가치로 삼았기 때문이다. 뒤에서 공산주의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지만 공산주의는 부르주아인 자본가를 인정하지 않고 프롤레타리아, 즉 노동자에 의한 정치를 추구한다. 미국의 노동자들에게 공산주의는 매우 매력적으로 들렸을 것이다. 반대로 미국의 자본가들에게는 공산주의가 자신의 재산과 생명을 위협하는 악마로 보였겠지. 이런 시대 상황에서 미국의 자본가들은 노동자와 소외계층의 눈치를 살피지 않을 수가 없었다. 그들이 불만을 갖지 않게 하는 방법은 단 하나였다. 배부르고 편하게 해주는 것. 따라서 당시의 자본주의는 노동자와 소외계층의 권리와 이익을 충분히 고려하는 후기 자본주의의 모습을 유지할 수밖에 없었다. 후기 자본주의의 등장은 역사적 상황과 맥락을 같이 한다. 그렇다면 이러한 후기 자본주의는 인류가 찾아낸 정말 괜찮은 경제체제일까? 꼭 그렇다고 말할 수도 없다. 후기 자본주의도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대표적으로 두 가지이다. 첫 번째가 경기 침체와 장기 불황이고 두 번째가 불황과 함께 물가가 오르는 스태그플레이션이다. 다음의 예를 들어보자. 화력 발전소의 건설로 C는 아메리카노를 계속 판매할 수가 있었다.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 가게의 규모를 키우고 정규 직원으로 바리스타도 3명이나 고용했다. 물론 알바생도 더 고용했다. 지금과 같이 아메리카노 수요가 지속된다면 사업 확장에 들어간 투자 비용은 2, 3년 안에 찾을 수가 있을 것이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예상치 못했던 문제가 발생했다. 화력 발전소의 일부 건설 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했고 정부에서 안전 점검을 실시하는 동안 이 지역의 건설이 중단되었다. 사고 지역의 공사가 언제 재개될지 아무도 예측할 수가 없었다. 일부 지역의 공사가 중단되면서 노동자의 수도 그만큼 줄어들었다. 생각지도 못했던 문제였다. 이런 예외적인 상황을 예측하지 못하고 투자를 확대했던 것이다. 카페의 거대 몸집을 유지하기에는 판매량이 부족했다. C는 어쩔 수 없이 카페의 몸집을 줄이기로 했다. 몸집을 줄이는 방법은 단 두 가지였다. 하나는 작은 카페로 이전하는 것, 다른 하나는 고용한 직원을 줄여 임금을 줄이는 것. 전자는 투자 손실과 이전 비용에 문제가 있었다. 그리고 언제 공사가 재개되어 다시 큰 규모의 카페가 필요할지 알 수 없는 일이었다. C의 입장에선 가장 합리적인 방법은 일단 고용 인원을 감축하는 것이었다. 나중에 수요가 늘면 다시 인원을 고용하면 되었으니까. 인원 감축이 불확실한 상황에 가장 유연하게 대처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C는 먼저 알바생들 중 몇 명을 해고했고 남은 알바생들 중 임금은 줄이기로 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다. C가 살고 있는 후기 자본주의 사회는 국가가 시장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사회였기 때문에 고용과 관련된 몇 가지 규제가 있었다. 그 중 하나가 최저임금 제도였다. 즉, 알바생 해고는 문제가 되지 않았지만 임금을 마음대로 낮출 수가 없었다. 그래서 C는 어쩔 수 없이 임금을 최저임금에 맞추는 대신 알바생 몇 명을 더 해고했다. 그리고 다음은 바리스타들의 차례였다. 셋 중에 한 명을 해고할 계획이었다. 그런데 또 문제가 생겼다. 바리스타 셋이 담합한 것이었다. C가 살고 있는 이 사회는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정책적으로 정규 직원인 노동자들의 단합을 인정하고 있었다. 바리스타들은 셋 중에 한 명을 자르면 셋 모두 그만두고 경쟁 업체를 운영하는 A와 B에게 가겠다고 협박을 했다. 바리스타는 알바생들과는 달리 전문 인력이어서 쓸만한 사람을 새로 고용하는 것이 쉽지 않았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C는 셋 모두를 고용할 테니 그 대신 임금을 줄이자고 제안했다. 하지만 바리스타들은 그것마저 거부했다. 장사가 잘 될 때에는 임금을 올려주지도 않았으면서 장사가 잘 안 된다고 모든 희생을 자신들에게 부담하라고 하는 것은 불공평하다는 것이었다. C는 어쩔 수 없이 바리스타 셋 모두를 고용할 수밖에 없었다. 그럼 손실은 어떻게 메워야 하는 걸까? C는 어쩔 수 없이 아메리카노의 가격을 인상했다. 이런 상황은 C만의 일이 아니었다. A와 B도 바리스타들의 단합으로 카페 규모를 줄이지도 못했고 아메리카노의 가격을 인상했다. 수요 자리는 없었지만 아메리카노의 가격은 상승한 것이다. A, B, C 동네는 장기적으로 경기 침체의 길로 들어섰다. 수요는 없는데 물가는 오르는 상황. 다시 말해 경기 침체하는데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는 이러한 상황을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한다. 이런 어이없는 상황은 우리가 앞서 알아본 자본주의의 특성과는 차이가 크다. 기억을 더듬어 보면 자본주의의 특성은 공급 과잉이었고 수요를 창출해내는 것이 가장 큰 문제였다. 수요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시장을 개척하거나 가격을 낮추어야 했다. 가격을 낮추어야 가격 경제력을 확보할 수 있었고 그래야 수요가 다시 늘어나서 시장과 정상화될 수 있었다. 그렇다고 할 때 위의 상황은 위의 상황은 비정상적이다. C는 어떤 결정을 했을까? 수요가 줄었는데 아메리카노의 가격을 인상했다. 왜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까? 정부가 재정 지출을 통해 시행한 공공사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하지 못했고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과도하게 시장에 개입했기 때문이다. C는 급변하는 시장의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대처하면서 경제활동을 해야 됐는데 정부의 규제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 결국에는 시장의 상황이 비상적으로 왜곡되었고 그 결과 사회 전체의 침체가 발생한 것이었다. 초기 자본주의를 비판하며 등장한 인간의 얼굴을 한 후기 자본주의는 정부의 과도한 개입으로 경직된 노동시장을 형성했고 이로 인한 불안과 경기 침체를 가져오는 등 문제를 일으켰다. 이를 정부 실패라고도 한다. 그렇다면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초기 자본주의처럼 정부의 개입이 없어도 문제이고 후기 자본주의처럼 정부의 개입이 있어도 문제이다. 이런 상황에서 1990년대 초가 되면 극단적인 정부 개입이 상징이었던 소련이 붕괴를 한다. 뒤에서 다시 논하겠지만 공산주의는 국가에 의한 계획 경제라는 정부의 강력한 개입을 주장하는 체제이다. 이러한 체제의 붕괴를 목도하고 동시에 정부 개입을 주장하는 후기 자본주의의 문제점이 드러나기 시작하면서 세계는 차라리 정부 개입이 없었던 초기 자본주의로 돌아가는 것이 더 낫겠다는 분위기가 형성되었다. 이렇게 정부 실패를 비판하면서 초기 자본주의의 복귀를 주장하는 체제가 신자유주의이다. 신자유주의. 다시 시장의 자유를 주어라. 초기 자본주의와 후기 자본주의에 이어서 세 번째로 등장한 신자유주의는 시카고 학파가 주도했다. 이들은 1970년대 이후부터 장기 불황의 원인을
수정 자본주의가 추구한 과도한 정부 개입으로 보았다. 이들은 국가 권력에 의한 시장 개입을 비판했고 시장의 자율성 보장과 탈규제를 강조했다. 이렇게 정부의 과도한 시장 개입을 거부하는 모습은 초기 자본주의의 모습과 닮아 있었다. 결과적인 측면에서 보자면 신자유주의는 오늘날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경제체제로 자리 잡고 있다. C가 살고 있는 사회는 정부의 강력한 경제와 세금 정책으로 장기적인 불황의 길로 접어들었다. 불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는 시장 개입을 줄이기로 했다. 그래서 우선 세금을 줄이고 규제를 풀기 시작했다. 세금이 줄어들자 C의 순이익은 그만큼 증가했다. 그뿐만이 아니었다. C는 이제 정식 직원을 뽑지 않고 바리스타까지도 아르바이트 개념으로 고용했다. 정식 직원은 해고하기 쉽진 않았지만 알바생은 해고하기 비교적 자유롭기 때문이다. 이것은 C가 변화무쌍한 시장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게 되었다. 아메리카노가 잘 팔리지 않으면 알바생들을 해고했고 다시 아메리카노가 잘 팔리게 된다면 알바생 고용을 놀렸다. 이는 C에게 안정적인 수익을 안겨주었으며 C로 하여금 카페를 운영하도록 마음먹게 하였다. 그런데 좋은 일만 있는 것은 아니었다. 세금이 낮아지자 초기 자본주의에서 발생했던 문제가 다시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것은 A가 아메리카노의 가격을 대폭 인하하는 문제였다. A는 건물과 재산에 대한 과도한 세금이 줄어들자 그 이익을 아메리카노 가격을 인하하는 데 사용했다. 게다가 A는 막대한 자본력을 앞세워 맛있는 커피를 만드는 연구소까지 신설했다. 연구에는 연구비가 필요했는데 A에게는 큰 자본력이 있었다. 또한 홍보에도 많은 자금을 투자했다. A의 커피를 마시는 사람들이 늘어날 수밖에 없었다. C는 어땠을까? C는 A에게 많은 고객을 빼앗겼다. 수요가 줄어들자 C는 알바생들을 더 줄여나갔다. 알바생들이 줄어들자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힘들어졌고 그만큼 고객은 더 줄어들었다. C의 고민이 커졌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A가 찾아왔다. A가 말했다. 당신 가게를 사러 왔어. C가 말했다. 나는 당신의 말을 이해할 수가 없어. 이 가게는 나의 땀과 피로 이루어져 있으며 우리 알바생들의 고생과 노력으로 이렇게낸 우리 모두의 꿈이며 희망이야. 가게를 사고 판다는 것은 나와 내 가족을 사고 파는 것이고 지금까지 지켜온 우리의 신성한 노동의 대가를 사고 파는 거야.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어. 이해할 수도 없어. A가 뒤돌아 나가면서 말했다. 그럼 말든가. C가 A의 어깨를 잡으면서 말했다. 처음부터 다시 얘기해봅시다. C는 A에게 카페를 넘겼다. 그리고 이제 A의 직원으로 일하게 되었다. C가 A의 가게에서 일하기로 한 첫날 A의 가게에 가니 그곳에 B도 있었다. B도 가게를 팔고 A의 직원이 되었다. B가 C가 가게를 운영하면서 고전을 면치 못했던 것과는 달리 A의 사업은 번창해 갔다. 왜냐하면 더 이상 가격 경제력을 위해 가격을 낮출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다. 더 이상 아메리카노 시장에서 경쟁사는 없었다. A는 아메리카노 시장에서 독점적 위치를 점유하게 되었다. 가게를 늘려갔고 많은 지점을 갖게 되었다. 시장 상황이 좋지 않으면 구조조정이라는 이름으로 알바생들을 줄였고 직원들을 해고했다. B와 C는 구조조정이 있을 때마다 자신이 해고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마음을 졸였지만 그 시기가 지나면 안정적인 월급을 받으며 안정적으로 생활했다. 잘리지 않기 위해서는 A에게 일 잘하는 사람으로 보일 필요가 있었다. A가 확인하는 일은 최선을 다해서 했다.
하지만 A가 확인하지 않는 일은 건성으로 했다. A가 확인할 일을 하기에도 바쁘니 다른 것에 신경 쓸 이유가 없었다. 비록 A의 눈치를 봐야 되는 상황이었지만 안정적으로 월급을 받을 수 있으니 직접 카페를 운영하던 때보다는 마음이 편했다. 세금과 규제가 줄어든 신자유주의 체제에서는 어쩔 수 없이 거대 자본력이 독점적으로 산업을 이끌게 된다. 자본은 자신보다 작은 자본을 종속시키는 속성을 갖는다. 이것은 그다지 문제가 되어 보이진 않는다. C에게 나쁠 것이 있을까? 거대 자본에 종속된 것? C는 거대 자본에 종속되어 있지만 스스로 가게를 운영했을 때보다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받았다. C에게는 더 잘된 일일지도 모른다. 물론 아메리카노 시장에 예상치 못했던 변수가 발생하면 또다시 구조조정이 있을 것이다. 불안한 시기가 찾아올 거다. 하지만 그런 일이 그다지 빈번하지 않았다. 어차피 자신이 직접 카페를 운영할 때도 불황 때 고생한 건 마찬가지였다. 그러므로 C에게 나빠진 점은 별로 없어 보였다. 신자유주의가 최고의 경제체제일 수는 없었지만 그나마 인류가 찾아낸 최선의 경제체제일 것이라는 주장이 있다. 시장과 독점과 빈부의 격차가 발생하지만 전체적으로는 경제가 성장하고 발전하기 때문이다. 그에 대한 판단은 잠시 뒤로 미뤄두고 신자유주의의 문제점을 정리해보자. 신자유주의는 정부 개입이 없다는 점에서 초기 자본주의와 동일한 문제점을 갖는다. 먼저 앞서 살펴본 것처럼 자본에 의한 독점 현상이 일어난다. 다음으로 빈부격차가 심화된다는 문제점도 있다. 그리고 같은 맥락에서 누군가 계속 승리하고 누군가는 계속 희생해야 된다. 라는 문제가 발생한다. 앞에서 어떤 사안이 복잡해 보일 때 그것이 본질을 가장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은 그 사안으로 누가 이익을 얻고 누가 손해를 입는지를 확인하는 것이라고 했다. 신자유주의는 본질을 잘 이해하는 방법이 신자유주의를 통해 이익을 얻는 이가 누구이고 손해를 입는 이가 누구인지 살펴보면 된다. 결론부터 말하면 항상 승리하는 이는 A이고 항상 희생되는 이는 B와 C 그리고 알바생들이다. A는 아메리카노가 잘 팔리냐 잘 팔리지 않거나 상관없이 이익을 얻는다. 왜? 경기가 침체되어 아메리카노 수요가 줄어들면 구조 조정을 통해 직원과 알바생들을 해고해서 비용을 줄이면 된다. 반면 경기가 활성화되면 아메리카노 수요가 늘어나면서 직원과 알바생들을 더 고용해 수요를 충족시키면 된다. A는 호황이든 불황이든 어느 정도는 자신의 순이익을 지킬 수가 있었다. 그렇다면 B와 C 그리고 알바생들의 입장은 어떠한가? 아메리카노가 잘 팔릴 때는 이들에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잘 팔리는 만큼 더 큰 보상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 생활을 유지하는 만큼 안정적인 임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아메리카노가 잘 팔리지 않는 경기 침체에서는 일자리를 잃는다. 경기가 흔들릴 때마다 희생되는 사람들은 노동자일 것이다. 항상 노동자만 희생되는 억울한 사회. 이런 사회의 현실을 돌아보게 하는 경제체제가 있으니 그것이 바로 공산주의다. 공산주의에 대해 간단히 살펴본 후 우리의 논의를 계속 이어나갈 수 있다. 공산주의. 공산주의는 왜 실패했는가? 초기 자본주의와 신자유주의 같이 정부의 개입이 최소한 되는 경제체제에서는 항상 자본가가 많은 이익을 얻는다.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걸까? 앞서 알아본 대로 공산주의 했던 소련 1991년에 존망했어. 존망했다.
써? 어디? 맞아. 이거는 사실 이제 문제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단락인 것 같아요. 앞서 알아본 대로 경기 침체기마다 구조조정으로 노동자들이 희생당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본질적인 문제는 따로 있었다. 그것은 우리가 역사 파트에서 핵심적으로 다루었던 생산수단의 문제이다. 단순한 모델을 사용해보자. 이제 A의 카페에서는 B, C, D가 아메리카노를 만들게 되었다. 아메리카노는 한 잔에 5,000원, 이 중 3,000원은 원두비, 기계비, 임대료 등 기타 모든 비용을 포함한 고정비용이다. 이를 제외한 2,000원 중 1,000원은 아메리카노를 만든 사람이 지본주에 보완한다고 한 메르켈 3인주의 정책도 이민자 개 많이 늘고 욕게 처먹었어. 세상에 완벽한 건 하나도 없구만. 네? 쿠키님 고맙습니다. 하이. 이를 제외한 2,000원 중 1,000원은 아메리카노를 만든 사람이 임금으로 갖고 나머지 1,000원은 카페를 소유한 A가 갖는다. 모델을 더 단순화하기 위해 노동자 한 명이 아메리카노를 한 잔만 만들 수 있다고 가정해보자. 그렇다면 C가 하루 종일 아메리카노를 한 잔 만들어서 버는 돈은 1,000원이다. 그럼 A는 하루에 얼마를 버는 걸까? 1,000원일까? 아니다. 노동자가 B, C, D 셋이니 하루에 3,000원은 번다. 10일이 지나면 C는 1만원, A는 3만원을 번다. A는 노동자의 3배를 더 버는 것이다. 이 정도의 소득 격차는 납득할 수 있다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실제로 축적할 수 있는 금액은 더 큰 차이를 만든다. 예를 들어 하루를 생존하는데, 그러니까 입고 먹고 자는데 들어가는 기본 생활 유지비가 C의 경우는 800원이라고 가정해보자. A는 C보다 더 고급 생활을 유지하므로 1.5배 정도 더 쓴다고 가정하면 A의 생활비는 1,200원이다. 결국 C가 하루에 저축하는 돈은 200원, A가 저축하는 돈은 1,800원이 된다. 10일 후면 C는 2,000원, A는 18,000원을 모을 수가 있다. 실질적인 빈부격차가 발생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빈부격차가 발생하는 원인은 무엇일까? 그것은 A가 생산수단을 가진 반면 C는 생산수단이 없었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카페에서 하루에 3잔의 아메리카노가 나온다고 할 때 3잔의 아메리카노는 누가 만든 걸까? 순전히 B, C, D가 만든 것이다. 그렇다면 A가 무슨 일을 했을까? A는 어떠한 일도 하지 않았다. 다만 카페를 소유하고 있을 뿐이었다. 생산수단을 소유한 사람은 생산수단을 이용해서 다른 이들을 고용하고 이를 통해 이득을 얻는다. 자신은 직접 노동에 참여하지 않는다. 물론 자본가는 자신의 생산수단이 효율적으로 운영되는지 지속적인 이윤을 창출하는지 끊임없이 확인해야 된다. 또한 변화하는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 적절히 투자하고 감축하고 모든 활동에 대해 막대한 책임을 지는 것도 사실이다. 다만 다른 노동자들처럼 생산에 직접 참여하거나 노동자의 시간의 공간에 구속되지 않을 뿐이다. 정리해보면 생산수단을 소유한다는 것은 2가지 의미를 갖는다. 우선 소유자가 부를 축적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노동자의 소득 격차는 계속 벌어진다. 다음으로 소유자가 노동에 직접 참여하지 않게 된다. 생산수단의 소유자는 직접적인 노동이 요구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A는 어떻게 카페라는 생산수단을 소유할 수 있었을까? 약간 오늘은 좀
딜레이가 좀 있긴 있는 것 같아요. 이걸 해결하려면 OBS를 꺼야 되는데 오늘은 사실 이제 거의 끝나가기도 하고 해서 이렇게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음. 그렇다면 A는 어떻게 카페라는 생산수단을 소유할 수 있었을까? 단순히 A가 이미 자본을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아, 맞다. 책, 방제 바꿔야 되는데. 방제, 책을 읽는 방. 혹시 B, C, D도 소득을 아끼고 저축해서 자본을 축적해 그것으로 생산수단을 얻을 수 있는 건 아닐까? 불가능하지는 않겠지만 쉽지 않은 일이다. 어떤 사람은 C가 다른 노동자보다 2배 더 열심히 일한다면 소득도 2배가 될 것이므로 부를 축적할 수 있다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물론 그럴 수도 있다. C는 분명히 B나 D보다 2배 더 벌게 될 것이다. 하지만 이와 동시에 A의 소득도 그만큼 높여줄 것이다. 노동자는 경쟁을 통해 다른 노동자를 이길 수는 있겠지만 자본가를 이길 수가 없다. 노동자가 열심히 노동할수록 자본가는 그만큼 더 부유해진다. 이뿐만이 아니라 앞서 보았듯이 C는 하루에 얻게 되는 1,000원을 모두 저축할 수 없다. 1,000원 중 대부분은 생활을 유지하는 데 지불해야 된다. C가 실제로 모을 수 있는 돈은 극히 적다. 그런 속도로는 A를 따라잡을 수가 없다. 결국 생산수단을 소유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막대한 자본을 빠르게 축적하는 A가 대부분의 생산수단을 선점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끔찍하지만 우리가 생활 가까이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며 사실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일이기도 하다. 대형마트에서 쇼핑을 하러 가보자. 마트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 보인다. 시식 코너를 운영하고 있거나 목소리를 높여 우유와 어묵을 광고하고 있거나 계산대에서 쉴 새 없이 바코드를 찍고 있다. 그들은 정말 열심히 일한다. 그들은 자신의 하루라는 시간을 모두 소진하면서 노동한다. 하지만 우리는 잘 알고 있다. 그들이 마트에서 가장 열심히 일하지만 마트에서 가장 많은 부를 가져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는 사실을 말이다. 대형마트 수익의 대부분을 가져가는 마트의 주인은 어디에 있을까? 그 사람은 마트에 보이지 않는다. 마르크스는 1848년에 출간한 공산당 선언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 바가 있었다. 그렇다면 임금 노동, 즉 프롤레타리아의 노동이 조금이라도 노동자의 재산을 창조하는가? 결코 그렇지 않아. 임금 노동의 평균 가격은 최저임금, 다시 말해 노동자가 노동자로서 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생활수단의 총액이야. 따라서 임금 노동자가 자기 노동의 결과를 얻는 것은 고작 자신의 생명을 유지할 만큼에 지나지 않아. 이제야 왜 내 통장에 들어온 월급이 딱 생활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빠지며 정확하게 0이 되는지 알 것만 같다. 잘못된 세상, 더 이상 안 되겠다. 혁명이 필요하다. 이러면 어떻겠는가? A의 카페를 빼앗아서 B, C, D가 나누어 갖고 얼굴도 알 수 없는 마트 소유자에게서 마트를 빼앗아서 소신 발언 마르크스도 엥겔스한테 빌붙어서 개꿀 빨고 살아서 노동지 처지 솔직히 입으로만 안다. 헛그리. 그래? 부자였어요? 그래? 근데 진짜 정말 딴 말인데 마르크스 하니까 그거 생각나요. 마르크스 마르쭝쭝쭝쭝 마르 쭝쭝쭝쭝쭝
언니를 따라가요. 죄송합니다. 미안해요. 죄송해요. 미안해요. 자, 다시 읽어볼게요.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혁명이 필요하다. 이러면 어떻겠는가? A의 카페를 빼앗아서 B, C, D가 나누어 갖고 얼굴도 알 수 없는 마트 소유자에게서 마트를 빼앗아서 마트에서 열심히 일하는 주말인니 3430 마르크스 시장은 만세. 네. 24시 되자마자 바로 책 덮고 미련 없이 칼방종하는 미래를 보고 왔습니다. 인사하려고 폰 자판 입력하다 방종해서 인사도 못하고 끝나는 장면이었습니다. 맨날 치수바락이라면서 사실 일하듯. 아닙니다. 정말 아닙니다. 그러지 아니하다. 아니하다. 승부사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타임스톤. 근데 아침 등산이라서 아마 빨리 가기는 할 것 같긴 합니다. 그러면은 다시 한번. 잘못된 세상. 구바 공산주의 혁명한 체 개베라. 이 새끼도 부모님 부자라 의대 학비 안 들고 개꿀 빨고 의사질 하다가 공산주의 뽕 맞고 혁명했는데 뭔 프로레틸리아임? 부자였구나. 부럽다. 부자. 근데 부자인데 왜 공산주의 했지? 그러면은 부자들은 민주주의가 나는 거 아닌가? 자본주의니까. 근데 또 그때는 사실 몰라가지고 그랬나봐요. 공산주의라는 게 어떤 건지, 민주주의라는 게 어떤 건지 결과값을 보고 온 건 아니니까. 부자들이 프롤레티아 운동한 사례들이 많아요. 부잣집 도련님들이 잘 살다가 뻘짓하던 일들이 많았어요. 이론은 좋아요. 계급과 부의 독점은 어딜 가든 있어요. 노동운동도 했구나. 근데 아무튼 이게 또 이상적인 그런 것과 이게 정말로 실제 일어나는 일들과는 좀 다른가 봐요. 네가 태어난 궁궐 같은 집에서 하인들이 다 해줬는데 일반인들이 세탁 직접 하는 걸 본다고 생각해봐. 그치? 충격이긴 하지. 그러니까 약간 그렇게 볼 수도 있겠다. 우리는 이제 대한민국에서 태어나서 어쨌든 이제 세탁기를 사용하면서 살고 있는데 갑자기 저기 엄청 완전 지구 반대편에 있는 어떤 굉장히 빨래는 강가에서 해야 되는 그런 나라에 가가지고 우리가 그 생활을 한다고 쳤을 때는 우리 막 좀 되게 놀랍잖아요. 적응이 잘 안 되고 그런 느낌일 것 같아요. 그러면은 한번 다시 가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즉, 자본가에게서 생산수단을 빼앗아 노동자들이 그 생산수단을 직접 소유하는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자본가가 노동하지 않고 가져갈 수 있는 수익을 노동자들끼리 나눌 수가 있다. 자신의 노동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받는 정의로운 사회가 되는 것이다.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것이 괜찮은가? 그리고 누구의 생각일까? 괜찮은 생각인지에 대해서는 차차 이야기하기로 하고 우선 이 생각이 공산주의자들의 생각이다. 자본가에게서 생산수단을 빼앗아 노동자가 그 생산수단을 직접 소유하는 사회. 이것이 공산주의 혁명의 목표였다. 이러한 생각은 노동자들을 감동시켰고
사회를 바꾸기 위한 역사적인 실험이 실제로 진행되었다. 소련, 동유럽, 중국, 북한에서 이 실험을 진행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공산주의는 대략 마르크스주의를 칭한다. 여기서 잠시 마르크스 생각에 대해 알아보자. 그는 역사를 계급 간의 투쟁으로 설명했고 그 갈등의 끝은 모든 사람이 평등해지는 이상사회라고 생각했다. 이러한 생각은 독일의 철학자 헤겔의 변증법에서 기인한다. 살면서 한 번 정도는 들어봤을 법한 변증법. 우주와 세계의 운행 원리가 무엇인가? 헤겔의 거시적인 대답이다. 헤겔은 인간의 정신과 물질을 비롯한 세계 전체가 변증법이라는 원리를 통해 발전해 나갔다고 보았다. 변증법은 정, 반, 합의 3단계를 거쳐서 전개되는데 쉽게 말해 세상에 정상적인 것이 있으면 필연적으로 그에 모순되는 반대되는 것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 정상적인 것과 반대되는 것은 서로 모순됨으로 공존하지 못하고 투쟁하게 된다. 그리고 이 투쟁의 과정을 거쳐 두 가치를 모두 극복한 종합이 새롭게 등장한다. 하지만 이 종합도 결국 정상적인 것이 되고 필연적으로 모순관계에 반대되는 것을 만들어내게 된다. 이러한 정, 반, 합의 과정은 끊임없이 반복하며 하나의 방향으로 발전해 나가는 것이다. 변증법의 구체적인 모습은 역사에서 드러난다. 고대 사회에서 가장 정상적인 존재는 왕이었다. 이와 모순되고 대비되는 존재는 노예였다. 왕과 노예는 너무나도 다른 대립되는 존재이므로 서로 투쟁하는데 결국 이러한 투쟁으로 왕도 아니고 노예도 아닌 애매한 영주라는 존재가 탄생한다. 영주는 왕이 따로 존재하므로 왕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노예라고 할 수도 없었다. 영주는 중세의 가장 정상적인 존재가 된다. 그리고 그에 대비되는 존재가 농노가 된다. 이 둘은 갈등과 투쟁을 겪고 새로운 합으로서 부르주아를 탄생시킨다. 헤겔은 부르주아가 인류 역사의 완성이고 끝이라고 생각했다. 헤겔의 철학으로 비판적으로 수용한 마르크스는 변증법의 뒷이야기를 첨부에 넣었다. 마르크스가 보기에 부르주아는 역사의 마지막 단계가 아니었다. 그는 부르주아 역시 노래가 끝나버렸다. 근대의 정상적인 존재이므로 필연적으로 그에 모순되는 프롤레타리아와 대립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이 둘의 투쟁에서 결국 미래에는 프롤레타리아가 모든 계급 갈등을 청산할 마지막 계급으로 등장할 것이라고 예언했다. 이 과정은 앞서 역사 파트에서 살펴보았듯이 생산수단을 중심으로 서술된다. 각 시대의 생산수단을 소유한 존재는 토지를 소유한 왕에서 장원을 소유한 영주로 그리고 공장을 소유한 부르주아로 이동했다. 왕과 영주 같은 지배계급이 노예와 농노를 착취했던 것처럼 부르주아도 프롤레타리아를 착취하고 있었다. 이제 남은 것은 프롤레타리아들이 자유로워질 차례이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자본가의 생산수단을 빼앗아 그것을 노동의 실체 주제인 노동자가 스스로 관리해야 된다는 것이다. 생산수단을 특정 계급이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노동자가 공동으로 소유한다면 더 이상 권력관계는 형성되지 않고 지배관계도 사라지는 이상적인 공산주의 사회가 탄생할 것이었다. 넘버님도 어서오세요. 이것이 마르크스의 생각이다. 오, 제가 옛날에 태어났으면 전 공산주의 되게 좋은 거라고 생각하고 넘어갔을 것 같아요. 둘 중에 하나 고르라고 하면
나는 그냥 공산주의에서 살래 했을 것 같아요. 똥똥똥똥똥. 이름만 들으면 좀 넘어갈 것 같아요. 끄냥이님도 어서오세요. 근데 이게 확실히 좀 많은 걸 놓치고 있었던 것 같아요. 마르크스가 사람의 본질적인 그런 뭔가 어떻게 탐욕과 이런 욕심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거를 좀 놓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노동자 입장에서는 매력적이며 설득력 있는 주장이다. 마르크스 임명민 천치즈 감사합니다. 지금 러시아와 미국이 서로 으르렁거리는 게 사상 문제가 크기는 해. 공산주의는 기본적으로 자본주의를 적으로 규정을 하고 있군요. 참 이게 세계가 하나인 거가 어쩔 수 없으면서 부딪히는 것도 어쩔 수 없나 봐요. 이게 그냥 뭐랄까? 누구의 생각이 맞고 틀리고 라기보다는 그냥 모두가 어떤 생각들을 말할 수 있는 방송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뭐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고 예. 자, 아무튼간 어쨌든 가보자고. 노동자 입장에서는 매력적이며 설득력 있는 주장이다. 마르크스주의는 20세기 초의 러시아와 동유럽, 아시아 일대를 휩쓸었다. 실제로 노동자들은 힘을 합쳐 자본가들을 몰아내고 생산수단을 국유화했다. 이제 생산수단은 개인이 아닌 국가가 관리했다. 모든 사람은 생산수단이 없는 평등한 관계가 되었다. 이렇게 완전히 새로운 세계를 창조하는 역사적인 실험은 자본주의와 대결하며 소련이 붕괴되기 전까지 이어졌다. 자본가들의 입장에서 공산주의는 자신들이 정당하게 모은 재산을 강탈하고 자신들을 없애려는 악마처럼 보였다. 자본가들은 국가가 자신들의 재산과 권리를 지켜주길 기대했다. 이에 따라 자본주의를 유지하려는 국가에서는 국민이 자본주의와 공산주의가의 갈등과 성과 악의 문제로 받아들이도록 분위기를 형성해갔다. 자본주의가 자유를 수호하는 선이고 반대로 공산주의는 개인의 자유를 부정하는 악이라고 국민을 교육하고 설득했다. 이것은 지배자가 자신의 지배를 정당화하기 위해 신을 요청했던 것과 같은 맥락이라고 할 수 있다. 모두 평등하면서 권력 밀린 트로츠키 팽하고 기록 말살하고 나중에 암살했어. 맞아. 그게 이제 또 역사적인 또 사실이죠. 예. 푸키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날까지도 공산당이나 빨갱이라는 단어는 특정인을 비하하거나 혹은 대중으로부터 그 특정인을 고립시키려는 목적으로 활용한다.
한국인에게 이런 단어들은 마음속 깊이 금기의 언어로 자리 잡고 있다. 그것은 6.25 전쟁과 북한이라는 특수한 역사적, 정치적 배경 때문이기도 했고 동시에 교육의 힘이기도 하다. 자본주의 사회는 사회 구성원이 공산주의를 부정적으로 느끼도록 공산주의와 관련된 어휘들을 타자화한다. 그렇다면 이런 생각이 든다. 국가에서 공들여 공산주의를 배척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우리 사회를 보호하는 등 나름의 이유가 있기 때문이 아니겠는가? 국가가 적대시하는 것을 우리가 굳이 들춰보고 알아볼 필요는 없지 않은가? 맞는 말이다. 우리는 우리가 발딛고 있는 자본주의에 대해서 아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문제는 자본주의 안에서는 그 경계가 보이지 않는다는 데 있다. 자본주의만으로는 자본가와 노동자의 관계가 선명히 드러나지 않는다. 우리가 사회의 경계까지 걸어가 그곳에서 뒤돌아볼 때에만 비로소 우리 사회의 한계를 이해할 수 있다. 공산주의에 대해 알아야 되는 이유는 자본주의의 한계가 실제 의미를 선명하게 관조하기 위해서이다.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살고 있는 자본주의를 지금보다 조금 더 괜찮은 체제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 공산주의자가 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공산주의는 자본주의를 위해서 알아두어야 되는 체제이다. 이 세상에 절대로 알아서는 안 되는 것 따위는 없다. 정리해보자. 공산주의는 쉽게 말해서 생산수단을 노동자들이 공동으로 소유하자는 이념이다. 그것은 생산수단을 한 개인이 독점할 때 그가 권력을 독점하고 타인을 지배하고 착취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배와 피지배의 불평등한 관계를 없애기 위해서는 생산수단을 개인이 독점하지 못하게 해야 된다. 그래서 공산주의 사회에서는 모든 생산수단이 국가에 의해 관리된다. 이런 사회는 어떨까? 생산수단을 개인이 소유할 수 없기에 모든 사람이 필연적으로 평등할 수밖에 없는 사회. 인류 역사에서 그런 사회를 만들기 위한 실험이 실제로 진행되었고 논란의 소지가 있으나 일단 실패로 끝난 듯 보인다. 실패의 원인에 대한 해석은 다양하다. 첫 번째로는 인간 본성에 대한 과도한 신뢰를 근본 원인으로 지적하는 견해가 있다. 모든 사람이 평등한 사회를 추구할 것 같지만 실제로 사람들은 그러한 평등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과의 차이를 만들기 위해 노력한다. 경제력으로나 정치적으로나 본능적으로 계급과 서열을 중시한다. 다수가 평등을 추구하는 사회라고 소수가 불평등을 추구할 때 그 사회는 평등한 관계를 유지하기가 힘들다. 공산주의는 모든 사람이 평등하고 평화롭게 살고자 한다는 인간 본성에 대한 낙관적이고 불가능한 전제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공산주의 붕괴에 대해 두 번째 해석은 조금 더 근본적인 것이다. 그것은 생산수단의 국유화가 일으키는 문제점에서 찾을 수가 있다. 생산수단을 개인이 소유하지 않고 공동으로 소유한다는 주장은 일견 타당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가능하지가 않다. 그것은 국가라는 개념이 실체라기보단 추상적인 관념에 가깝기 때문이다. 국가라는 구체적인 존재는 어디에도 없다. 국가가 도대체 어디에 있는가? 영토의 한계가 국가인가? 그건 국가의 기능과 영향력을 설명하지 못한다. 그렇다면 그렇다면 국회의사당, 청와대가 국가인가? 그것도 아닐 것이다. 한 민족이 살고 있는 곳이 국가인가? 이러한 설명만으로는 부족하다. 국가라는 것은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개개인의 머릿속에 관념적으로 존재한다. 그렇게 관념적으로서 존재하는 국가가 생산수단을 소유할 수가 없다. 다시 말해, 국가가 생산수단을 소유한다고 해도
실제로 그것을 소유하고 결과물을 분배하는 존재는 지극히 국체적인 사람이다. 즉, 국유화된 생산수단을 관리하는 소수가 권력을 획득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마르크스주의가 추구하는 모든 도동자에 의한 프롤레타리아 독재는 실현되지 않는다. 국가의 이름으로 국가 전체의 생산수단을 통제하는 절대적 권한을 갖는 독재자가 필연적으로 탄생할 뿐이다. 어서오세요. 공산주의 실패의 세 번째 원인은 정부 주도 계획 경쟁의 실패가 있다. 우리는 앞서 자본주의에 대해 논하면서 정부가 시장에 과도하게 개입했을 경우 여러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보았다. 공산주의는 정부가 전적으로 주도해서 경제 전체를 이끌어가는 체제이다. 복잡하고 예민한 시장의 상황을 소수의 인원으로 구성된 정부가 통제하는 것이다. 이것은 다양한 위험을 수반한다. 판단의 실수, 예측 불가능한 변수, 계획에서 벗어난 문제 발생에 대한 대처. 이런 중앙집권적 통제는 시장의 왜곡과 비효율을 낳아 정부 실패로 이어질 수가 있다. 공산주의가 실패한 마지막 원인으로는 자본주의의 방해를 들 수 있다. 갑자기 무슨 임신한 사람이 왜 나옵니까? 저 임신 안 했어요. 어? 임신? 무슨 네. 무슨 소리야? 자, 아무튼 좋아요. 공산주의가 실패한 마지막 원인으로는 미안해. 드립이구나. 나 이게 완전 처음 보는 드립이어서 미안해요. 미안해요. 인신공격. 그걸 이제 임신이라고 하는구나.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임신공격. 미안해요. 아니요. 어느 정도 읽고 마무리해보자. 맹장한 봐라. 유교결 시정은이 봐야 필적서 아닌가. 아직 고졸은 했습니다. 책 난이도요. 그렇게 어렵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이렇게 어렵지는 않고 그냥 전양, 윤양, 인양. 아직 한국 문화가 한국 문화 하네요. 인문서. 고대부터 근대국가 요약 고대시대 죽이자 막 죽이니 기사도 나온 명예로 다 죽임 그러지 말자 봉건제 더 먹으려 죽임 국가 관수립 계급 차이로 1차 대전 가해자는 악독하게 해야지 결과 2차 대전. 결국 탐욕과 이익을 위해서는 몇몇의 인간들은 좀 많이 선을 넘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그런 것 같아요. 인간이라는 거가 이제 더 큰 욕심, 더 큰 이익, 더 큰 금은보화 이런 것을 위해서는 몇몇의 인간들은 좀 약간 그것을 위해서 못할 짓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이 힘을 가지고 있을 때 좀 권력을 더 취하기 위해서 더 그 액션을 취하는 것 같아요. 근데 나는 책을 한번 미리 읽어오는 거는 솔직히 말하자면 불가능할 것 같아서. 왜냐면 내가 아마 거의 불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모가 읽는 국가관의 결과가 1차 세계대전이야. 이론은 실제랑 다르다는 거지. 2차 대전 이후 유엔이 만들어졌지만 지금 시대가 바뀌고 있는 거야. 사방에 국지전이 일어나고 앞으로 뭐가 바뀔지 몰라. 맞아. 또 뭐가 나오려나. 근데 뭔가 초등학교 때는 지구는 하나다, 우리는 모두 하나다, 지구는 둥글게, 뭐 이런 포스터 같은 것도 많이 그리고 되게 그런 걸 많이 배웠고, 앞으로는 세계가 하나일 것이다 이러면서 되게 손에 손 잡고 뭐 이런 광고도 있었던 것 같은데. 근데 점점 약간 좀 의외의 인물들이 한 명씩 노래 가사 좀 나오는 것 같아요. 손에 손 잡고 벽을 넘어서. 너무 오랜만에 듣는. 손에 손 잡고 벽을 넘어서. 죄송합니다. 여기까지만 읽고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원인만 남았거든요. 공산주의가 실패한 마지막 원인으로는 자본주의에 방해를 둘 수가 있다. 자본주의의 가장 큰 과제는 공급량을 해소하는 것이고, 소비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시장의 확대를 필요로 한다. 그런데 공산주의 사회는 자본주의 사회의 시장이 될 수 없다. 그것은 공산주의가 기본적으로 자본가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폐쇄적인 국가 운영을 하기 때문이다. 지구상위에서 공산주의의 국가가 확산 자체가 자본주의의 국가들이 위협될 수밖에 없다. 자본주의와 공산주의의 체제 경쟁과 군사 대립은 계속돼서 지속되었고, 결과적으로 자본주의 국가의 효과적인 공격과 방해가 공산주의 국가의 몰락을 가져왔다는 것이 다유. 이렇게 한번 하고